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원유 가격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알아보겠고, 그다음 스페이스X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자, 브로드컴이 올라가는 이유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되면서 미국의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거의 최고점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급등 사태를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S&P 500 지수를 갖다 움직임을 분석해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최근에 네 번의 주요 고점을 분석해봐서 그때 일단 S&P 500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유가하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시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는 한번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건 WTI 지금 이제 유가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밑에 있는 것은 S&P 500의 지수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문에 얼마만큼의 유가가 올라갔을 때 S&P 500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많이 뛰었을 때 있죠. 엄청나게 뛰었을 때, 그때가 08년도입니다. 08년도. 자, 일단 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때는 유가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때가 또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죠. 그때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자, 그때도 유가가 올라갔을 때 주가는 꺾였다는 거겠죠. 그 다음 요때도 있죠. 마찬가지 요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역시도 유가가 올라갔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S&P 500이. 자, 그 다음 또 요때도 마찬가지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있죠. 요때는 22년도입니다. 요때 역시도 유가 자체는 조정을 받았다는 거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단지 유가만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이제 S&P 500이 지금 조정받았느냐. 자, 그런 것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있죠. 금융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자, 금융위기가 오니까 경제적인 불안, 그다음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이 감소됐죠. 즉 말해서 이 밑에 S&P 500이 내려가는 안에는 즉 말해서 EPS의 하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기업의 가치 훼손이 있을 때, 자, 그럴 때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이 단순하게 지금 이제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만이 내려간 것은 아니었다. 2011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유로존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인해서 온 지금 아무래도 유로존 모두 다가 금융위기로 빠졌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 그것도 EPS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로존의 금융위기 이런 게 시스템이간 그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금융위기가 닥치면 당연히 일단은 돈을 빼버리고 EPS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 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었죠. 자, 그로 인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개도국에서 다 낮아빠졌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또 결론 EPS하고 다 연관이 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 쪽에서 에너지 급등하면서 경기 침체에 좀 우려가 와 있었다. 자, 그런 인해서 경기 침체에 우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EPS에 하락이 좀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지금도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조정은 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조정은 지금도 좀 겪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EPS에다가 영향을 많이 준다면은 주가 자체가 조정이 많이 있는데, 자, 이거 자체가 EPS에 영향을 많이 안 준다면 조정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것이 기업의 이익을 갖다 체킹해야지 여기 너무 유가에다가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연도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2008년도가 상당히 심각한 베어마켓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다 보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었다. 즉 말해서 시장 자체 위험이 많을 때 베어마켓으로 심각하게 갔다는 것들. 자, 2011년도에는 장기간의 변동성의 환경이 있었는데, 자, 그때 마찬가지로 유로존의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동성의 환경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좀 짧은 조정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트럼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인위적인 것이 있으니까 짧게 일단 조정으로 맡겼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2022년도는 계속해서 다운 사이클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죠.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것 때문에 좀 다운 사이드로 많이 갔다는 거겠죠. 지금도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면은 오랫동안 하락세로 가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훌륭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간 현재 호조를 기대하면서 준비에 각차를 가하고 있는데, 표면적인 수치 외에도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1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09년 이후의 평균 증가율인 11.4%를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에는 견조한 실적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실적이 좋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만약에 꺾인다 하더라도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빠른 1분기에 실적 보고서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금 현재 S&P 500 기업이 54%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기업들은 이번 분기를 앞두고 긍정적인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1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5년과 10년간의 평균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가 42%, 40%였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그거보다도 주당 순이익의 추정치가 지난해 말보다도 거의 3%가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결국은 기술 부분의 성장이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AI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의 이익의 증가를 이끌어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후에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연료 가격이 급등했다. 그렇게 할 때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비용의 상승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인다. 자, 그렇다면 기업 이익이 타격을 입는다. 자, 그런 우려가 제기된다는 거겠죠. 50% 이상의 아무래도 원유가 급등했기 때문에 또 2020년도에는 거의 80%까지 상승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자, 소비 지출을 줄이면 기업 이익이 타격이 오지 않겠는가. 자, 일단 상승의 여력이 조금 없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은 이란 전쟁과 관련된 성장 둔화를 갖다 우려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려를 불식시킨다. 그래서 상당한 성장세와 견조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던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연료 가격의 상승이 에너지 부분의 수익의 정대로는 또 이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많은 기업의 마진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번 분기 보고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많은 비관론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투입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이어져서 수익을 악화시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호르무즈 해외 폐쇄로 인한 공급 차질이 조만간은 해결될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뭐 공격하겠다, 교량을 파괴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유가 상승으로 재정 여건이 약화되고 지정학적 위험도 고조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이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역시도 28일까지 의회 승인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맞춰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4월이 말이 되면은 거의 다 끝나가는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몇 달 이상 가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실적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 발발 이후에 지금 석유라든지 에너지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고 있지만 모든 시선 자체가 투자자들이 여전히 기술 부분이 수익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S&P 500의 지수의 상승분의 절반 이상이 기술주 덕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기술을 제외한 모든 S&P 500의 업종의 1분기 실적 전망치는 연초 대비 하락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이익이 성장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실적 발표 시즌, 그 다음 최근에 발표된 긍정적인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이유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전개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다시금 자금을 이동시키는데 더욱더 안심을 할 수 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4월의 실적 발표, 그 다음 7월의 전망치가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쟁의 2차적인 영향이 현재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3개월 전보다는 위험 감소에 대해서 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결론은 지금 4월의 실적, 그럼 7월의 전망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안 좋다면은 주가 올라가는데 힘들겠죠.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기업 이익이 살아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황이 조금 더 중요해서 조금 그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약간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가 진정한 반등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가장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마이클 윌슨이 S&P 500 기업들의 수익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S&P 500 지수의 하락세가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은 6,300에서 6,500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견조한 실적을 이유로 금융주, 하이퍼스케일러를 포함한 경기 순환주, 우량 성장주의 매수를 추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S&P 500의 선행주가 수익 비율이 18%포인트 하락하면서 대형주들의 가치평가가 재조정되고 있다. 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윌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아직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세가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바닥이 항상 일단 V자는 아니다. 그래서 뭐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300에서 6,500 부근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이 견조하고 그다음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다음 투자 심리가 부정적인 경기 순환주, 우량 성장주 이런 데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 주식들이 뭐냐면 금융주, 소비재,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주요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거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저점을 갖다 다시금 재테스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그 수준 아래는 의미 있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윌슨의 견해는 현재는 은행 주식이 특히 매력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가치 평가가 하락하는 것을 목격했다. 아무래도 지금 밸류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시장 이 영역에서 과장되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사모대출, 인공지능에 의한 변화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역사상에서 생산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변동이 발생한 적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 충격으로 인한 변동만 있었기 때문에 AI 관련된 노동시장 위험에 대한 논의 또한 시기상조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일단 너무 낙폭이 과대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제 S&P 500의 기업들의 예상 수익의 성장률 자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의 실적에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S&P 500의 4월대 12개월 EPS 성장률이죠. 그 성장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EPS의 성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이제 내려오는 폭 자체가 그렇게 깊지가 않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조금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력이 여기 있다 해서 내려가는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현재 기업의 실적의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고 긍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유가 급등이 미국의 경기 순환을 끝낼 가능성은 낮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기업의 실적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일단 키포인트다. 그래서 과거의 원유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기업의 실적 성장률이 둔화되고 부정적이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업의 실적이 들어가고 있을 때는 주가가 안 꺾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슨에 따르면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S&P 500에 지금 이제 포월드 P 레이쇼가 18%나 하락을 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저점에 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S&P 500 지수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주들의 하락세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 S&P 500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종목들이 가치평가, 그다음 포지셔닝 관점에서 보다 견조한 수준으로 재정전됐다. 즉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시작된 새로운 강세장이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번에 일단 지금 이제 타코 때문에 많이 빠졌죠. 이제 관세 때문에 많이 빠졌다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그 다음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라든지 M7 이런 것들 있죠. 엔비디아 포함해서 상당히 흥미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의 그룹 가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해방의 날 최저치에 근접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이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무리 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 파란 선 있죠. 그냥 M7의 포월드 P 레이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밸류에이션이 이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는데 요건 M7의 포월드에 지금 이제 12개월의 어닝 그로스 있죠.
지금 모습 속에서 이익의 성장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은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EPS에 지금 함수니까 이게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익하고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에 일단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스페이스X IPO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미 충분히 가치를 추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의 공개 상장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O 이후에 투자자들의 견고한 수익을 일단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들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 이미 일단 반영이 다 됐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IPO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충분히 뽑아냈다고 생각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한 2조 달러 정도로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보다도 3배나 더 큰 규모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리바마가 2014년도 IPO 당시에 220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그보다 3배가 더 많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규모의 IPO는 개인 투자들에게 더 낮은 수익률을 의미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지. 자,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매출이 160억 달러죠. 그러니까 시총이 2조 달러다가 PSR로 봤을 때 몇 배냐 했을 때는 우리가 한 12.5배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2.5배 정도의 지금 이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는 거겠죠. 그것이 좀 우리가 캐션 마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가야만이 주가가 갈 수 있는데 정말로 12.5배 배수보다도 이 멀티플보다도 더 줄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이거보다 더 주면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한 조금 우리가 우려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선수들 입장에는 스페이스X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기업 공개 가치 제한에 좀 의문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조 달러 규모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3조 달러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익이 더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160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자, 그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너무 매출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총에 비해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보셨듯이 스페이스X의 2조 달러 정도의 일단 시총이 됐을 때 12.5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PSR 기준으로 멀티플 줬을 때 자, 이 정도로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테슬라는 얼마만큼 멀티플을 주고 있는지 PS 레이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습 속에 있는 것이 13.14배수입니다. 그 23배수가 비슷한 모양이 있죠. 그럼 이 정도로 지금 이제 PSR을 줬다는 것은 거의 다 왔다는 거겠죠. 즉 말해서 배수가 다 왔다는 말은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더 많은 배수를 주기에는 조금 더 힘든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뭐 12.5나 13배수나 똑같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간다. 지금 이제 공모가를 했는데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고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장 마감 후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볼 것 같으면 구글과 엔트로픽과의 새로운 계약이 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TPU라든지 네트워킹 분야에 대한 구글과의 5년 계약을 통해서 AI 칩 사업을 확장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트로픽과의 계약도 확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엔트로픽의 연간 매출은 3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2025년도 말에 한 9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된 수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27년도 브로드컴의 회계연도에 AI 매출 전망치가 1000억 달러가 보수적인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향후 매출의 증가 여력이 더욱더 많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 두 건의 계약 확대 체결을 통해서 AI 관련된 매출이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구글의 텐스 처리 장치 TPU의 개발이란지 공급을 위한 새로운 5년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브로드컴과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은 이 계약을 통해서 TPU 개발이란지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AI에게 사용될 네트워킹 구성 요소에 대한 합의에 도달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브로드컴은 또 엔트로픽과도 별도 계약을 공개했는데 양사 간의
사업의 관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내년부터 AI 기업은 브로드컴을 통해서 3.5기가와트의 TPU의 컴퓨팅 자원을 갖다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브루드컴은 또 제출 서류에서 엔트로피계 이처럼 확장된 AI 컴퓨팅 용량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엔트로피계의 지속적인 상업적 성공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엔트로피계 눈부신 성장한 시장에 충격을 주고는 있지만은 AI 시장의 왕자는 아직까지는 공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트로피계는 재정적 진정을 상당히 지금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이 현재 3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들. 2025년도 말에 90억 달러 했던 것이 300억 달러니까 적어도 뭐 3배 이상이 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브로드컴이 이전에 2027년도 회계연도에 AI 매출을 갖다가 100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 이 수치가 점점 더 낮아 보인다. 그래서 회사의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매출이 100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주당 순이익은 1달러씩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DA 데이비슨 역시도 고객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에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서 브로드컴의 주요 수요자로서 다시금 주목받게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은 수준화하고 있지만 또 경쟁도 치열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일한 업체는 아니고 대형 AI 기업들은 가능한 한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점점 더 다변화하고 있는데, 자,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우리는 AWS의 트레이니움이라든지 구글의 TPU, 엔비디아의 GPU 이런 것들의 다양한 AI의 하드웨어에서 클로드를 학습시키고 실행하고 있다. 그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워크로드에서 가장 적합한 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있고, 이러한 플랫폼의 다양성을 통해서 중요한 업무에 클로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성능이라든지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AWS,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유나이트 헬스 그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한 8%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메디케어가 아무래도 스타 등급제 개편으로 인해서 보험사에다가 18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자, 요것 때문에 상승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든지 스타 등급제에서 11개 지표를 갖다 폐지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조치로 인해서 건강보호사들은 향후 10년간 18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 등급제에서 CMS, 즉 말해서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MA 플랜, 메디케이드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다 1점에서 5점까지 등급을 매기는 제도이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 결과, 고객의 경험 수준, 그리고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반영해서 산정을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MA 시장에 주력하는 건강보험사들과 스타 등급이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재무구조도 개선될 전망이 있다. 4점 이상의 등급을 받은 플랜은 정부로부터 매년 보너스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11월에 해당 규정이 처음 제안될 당시에 이 변경으로 인해서 납세자 부담이 한 13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이처럼 추가 지원의 소식으로 인해서 올해 초에 제안된 규정에 따라 2027년도에 지급 단가가 전년과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종의 확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MA 보험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 이때 보험사들이 거의 다가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나이트 헬스 그룹 자체가 2010년도에 전환적인 리셋이라든지 AI 기반의 르네상스가 될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시장에 지금 미스프라이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착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표면적인 위기가 있는 반면에 심층적인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이건 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표면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는지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광학적인 역풍이 있다. 아까 보셨듯이 MA 요율이 0.09%로 동결이 됐다는 것들, 비용의 팽창에서 10% 의료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계약마찰을 통해서 대형 병원과의 공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P 멀티플이 20배수 정도 주고 있는데 멀티플이 축소가 되면서 15배수로 압축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데들의 파운데이션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전략적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수익성 중심의 재편이 되고 있다.
가입자 280만 명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것들. 돈 되는 사람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AI 무기화를 통해서 1.5빌리언의 캐펙스를 투입한다. 그래서 영업비용의 비율이 한 12.8%로서 타겟을 가져가겠다. 그 다음 옵텀의 생태계의 해자를 통해서 의로의 OS의 수직 통합이라든지 PDR의 회계를 갖다가 기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2020년도를 갖다가 청산의 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적의 부진의 해가 아니고 2027년도, 2028년도에 폭발적인 마진 확장을 위해서 의도적인 후퇴이자 세대 한 번 오는 비대익 신경의 위험과 보상의 진입점이 되고 있다. 충분히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떨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는 외형 확장을 버리고 핵심 전략을 본다면 퀄리티를 선택한 전략적인 후퇴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에 총 가입자가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상업용 리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130에서 140만 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MAPPO 있죠. PPO 이런 것들은 Preferred Provide Organization인데 우리말로 보려면 선호 의료인 조직입니다. 즉 말해서 특정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은 비용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건강보험 플랜인데 이런 것들 버리겠다. 이런 돈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 마찬가지로 50에서 56만에서 한 71만 명. 그래서 총 281명 정도의 1만 명 정도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는 겁니다. 독성의 부채를 차단하겠고 돈 되는 것들만 가져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PPO를 갖다 버리는 이유는 통제 불가능한 네트워크 외부 진료를 갖다가 차단하겠다. 그래서 남은 회원만 엄격하게 임상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서 유도하면서 단가를 방어하겠다. 자,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게 그래서 퀄리티를 갖다가 선택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패배가 아니라 12.91%의 투어 자본 이익률 그래서 ROC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익성 없는 매출을 잘라내는 극도의 냉철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공급자 네트워크 분쟁을 통해서 아무래도 단가 우위를 갖다 확보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대병원의 네트워크 프로비던스라든지 UF 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 부족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두 자리 숫자의 요율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UNH 같은 강력한 가격 규율을 통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들. 그래서 180억 달러의 프리캐시 프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상업용 계약 이런 것들을 전면 파기를 불사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 어느 정도 이익을 갖다가 방어하려는 입장에 있다. 자, 그래서 계산된 트레이드 오프라든지 좁은 네트워크로 인한 단기 가입자 이탈 감소한다는 것들, 신뢰할 수 있는 위협들 이런 것들, 최고급 병원조차도 대출시킬 수 있다는 레버리지를 입증하고 있고 장기 레버리지를 확보해서 의료비 전국의 협상에서 항구적인 단가의 우위를 선점하겠다. 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UNH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핵심 전략 두 번째로 본다면 AI 무기화를 통해서 구조적인 마진을 축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10년도에 전사적인 AI를 도입해서 자본 지출 캐펙스가 1.5빌리언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매일 300만 건의 상호작용을 처리하면서 응답이 14초 만에 해결률이 90% 되고 있고 일상적인 회의 문의도 회원 문의도 80%가 자동화되고 있다. 사전 승인의 마찰이 제거가 된다. 그래서 목표 영업 비율 자체가 OCR이 13.3에서 12.8%로서 영구적으로 압축이 되겠고 자, 판관비 이런 것들도 개선하면서 EPS가 3.8달러가 증가된다. 그 다음에 연간으로도 아무래도 절감액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억 달러 이상이 창출되고 있다. 비용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UNH의 4천억 달러 매출 규모에서 AI 효율성의 한계 백분을 계산했을 때는 타 보험사가 결코 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절대 달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전략을 본다면 아무래도 무적의 경제적 해자, 즉 옵텀의 헬스케어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HC 이걸 통해서 자, 다른 것보다는 옵텀의 인사이트, 데이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의 90%, 경쟁보험사의 80%가 채택하면서 아무래도 사스 매출을 갖다가 추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옵텀의 헬스를 통해서 의료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9만 명의 의사 네트워크를 효율하고 있다. 수익성 높은 외래수술센터를 갖다가 자본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급망이 최적화 있죠. 옵텀의 RX 이런 것들 180개의 약물의 클래스의 재승인을 의무 폐지하고 있고 사정의 승인대 물량의 10%가 감소되면서 물류의 최적화가 되고 있다. 이런 세 가지가 같이 돌아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라든지 자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단순한 위험의 보험사에서 수직 통합된 인프라의 독점 기업으로서 완벽히 진화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사의 비용이 곧 UNH의 수익이 되는 폐쇄루프의 생태계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옵토멜스의 완벽한 재무적인 차익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AS의 아비트라이즈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A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몹시에서 아무래도 외래수술센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병원과 외래수술센터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여기는 일단 실적이 저조하고 클리닉이 축소가 되면서 20%의 마이너스의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비용을 청구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최상위의 AS에 집중하면서 370개 시설, 200만 개의 환자, 그래서 아무래도 외래수술센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복잡한 정형외과라든지 10년간 시술 이런 것들도 다 이전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땐 비용이 절감이 되겠고, 자, 수익의 창출, 시설 비용 이런 것들을 독식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사 보험의 청구 단가가 평균 11% 정도 인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양방향으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 그래서 거대 병원들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벽히 회피하면서도 비용의 절감과 매출의 증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결점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입원보다는 이쪽에 외래수술 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2010년도에 PDR 회계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2027년도를 향한 압축된 용수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PDR은 프리미엄의 디피센시 리저브의 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저브란 말이 어떤 것을 쌓아두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가 앞으로 발생할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거로 예상될 때 있죠. 자, 보험금 너무 많이 나가야 될 때, 자, 그런 것들을 예상될 때 추가로 쌓아두는 돈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부실 계약이 예상의 미래 손실을 갖다가 현재 장부에 미리 격리해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소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20밀리언 정도 있죠. 그럼 PDR 갖다가 보험료 부족 적립금을 갖다가 미리 인식해서 재워놨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더멘털 악화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은 미래 이익 훼손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2027년도부터는 수익성을 담보하는 고도의 회계 기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27년도에는 적어도 목표 마진 6에서 8%까지 도달하지 않겠는가 해서 억누렸던 마진이 기계적이고 수학적으로 반등된 리바운드가 보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020년도에 가이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사 매출을 봤을 땐 439빌리언 정도가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입자들의 가지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의 질이 상승되고 있다는 것들. 매출은 좀 줄어들지만 조정 EPS는 17.75달러에서 2025년도 16.35달러 비해서 좀 높은 편에 있고, 자, 의료비용 비율도 지금 MCR도 88.8%가 되고 있다. 자, 영업 비율도 지금 이제 12.8%. 그 다음에 프리캐시 프로도 18빌리언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매출의 아무래도 소폭 감소는 본질적인 악화가 아니고 이게 질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별의 마진 후 회복의 브릿지가 되고 있는데 전사적으로 봤을 때는 5.5% 영업이익률이 달성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험을 본다면 2.8에서 3.2%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진로는 1.4에서 4.9, 데이터도 21.7에서 22.6, 약국 같은 경우도 4에서 한 4.2가 늘어나면서 결론적으로 영업이익률은 아무래도 5.5%가 달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10년도에 이 정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2027년도, 2028년도도 수익의 가속화가 되지 않겠는가. 복립성장의 알고리즘이 폭발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EPS가 아무래도 2017년도에는 21.33에서 2028년도에는 25.64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된다는 것들. 매출 기반에서 G&A 효율성이 복리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자, 앞텀의 헬스 이런 것들이 턴어라운드 된다. 580억 달러 정도의 리스크의 포트폴리오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 규제 보너스 촉매 이런 것들도 일어난다. 그래서 적어도 180억 달러의 보너스에 재분배로서 수혜를 받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도가 바닥을 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7년도부터는 AI 디프레시라든지 회계적 기동, 규제 완화가 맞물려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EPS의 궤적을 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동종업계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의 가장 중요한 성장률이죠. CAGR 성장률 자체는 10.4%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 CBS도 10.1%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 소매점의 변동성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요게 훨씬 더 낮습니다. 그 다음 15.1배 정도 받고 있고, 자, 나머지를 본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5.5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밸류도 못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도로 일단은 이제 UNH가 조금 더 아무래도 승자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차익거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극단적인 비대칭적의 위험 보상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P/E 레이쇼가 15배수인데 자, 아무래도 멀티플의 확장이 나타난다면 10년의 역사적 평균은 20배수라는 겁니다. 일로 충분히 멀티플이 확장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 $420 이상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때까지 가봐야 되겠고 중요한 그 자체를 본다면은 지금 이제 하방 보호도 되고 있다는 것들, 연 180억 달러의 프리 캐시플로 이런 것들, 그다음 3.19%의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 EPS가 고속으로 성장되면서 멀티플 확장이 이중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의 구조적인 고성장 수직 통합의 OS를 갖다가 아무래도 저성장의 보험사로 잘못 플레이밍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과 펀더멘탈 개선을 통해서는 평균적으로 회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멀티플이 확장이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대적인 일단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의도된 리셋이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된 모이트 있죠. 해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가격 미스프라이싱이 일어났다는 것들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단기적인 매출의 위축, 가입자 이탈 이런 걸 통해서 펀더멘탈의 붕괴가 아니고 투하 자본 대비해서 이익률을 방어하기 위한 치밀한 구조조정이었다는 것들 그 다음에 15억 달러 규모의 AI 배포라든지 옵텀의 생태계 이런 것들이 영구적인 디플레이션과 완벽한 비용의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들 자, 현재 주가 할인은 헬스케어 경제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은 기회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